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한국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배신이 얽혀있는 한 가슴 아픈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진정으로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은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며 그 답을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도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4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직접 지은 오래된 기와집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혼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함에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하더군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인생이 조금씩 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불평도, 푸념도 아니에요. 단지 이 나이에 느끼게 되는 가족 관계의 변화와 그 속에서 배우게 된 것들을 솔직히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 중심부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시장에서 사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저녁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조용한 골목길이에요. 바로 옆집에는 제 오랜 친구 같은 이웃, 김 아주머니다 살아요. 아주머니와는 자식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벌써 30년 넘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죠. 어느 날, 김 아주머니랑 마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나이 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마음이 더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제 말을 받아주시며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며, 할머니, 애들은 다 크고 제가 길 간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 게 마음이 더 외로워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문득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서울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자식들 셋을 키워냈죠. 첫째 아들은 학원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대학을 다녔고 둘째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어요. 딸은 학교 다닐 때 유난히 그림을 잘 그려서 미대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미술학원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 시절에는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신문을 몰래 가져가 읽던 모습이나 딸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특히 제가 처음으로 변화를 강하게 느낀 건 5년 전 큰아들이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엄마, 이번에 강남 쪽으로 이사하려고요. 회사도 가깝고 애들 학군도 좋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어요. 물론 자식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아들이 떠나고 나서 예전처럼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어느 주말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혼자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된 걸까? 제 딸은 조금 다르게 반응했어요. 딸은 결혼 후에도 종종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엄마,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어요. 라고 푸념을 하기도 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가기도 했죠. 그런데 딸의 방문도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저도 점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라는 건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겠죠? 하지만 그게 꼭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움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감정들, 그리고 그런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제 고민과 작은 해결책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남편 한수 씨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0살이 되던 해봄날,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의 북한강 근처로 소풍을 갔을 때였어요. 그날 하늘은 맑았고 강가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강 건너편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한수 씨였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 우리 고등학교 선배야. 되게 착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한번 인사나 해봐. 그렇게 억지로 시작된 첫 대화였지만 한수 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그의 조용한 성격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요즘처럼 휴대폰이나 SNS가 없던 시절이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려면 편지를 써야 했죠. 제가 한수 씨에게 처음 받은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과 대화할 때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장을 읽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 후로 1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만났고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기까지 했어요. 한수 씨는 당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교수님이랑 결혼하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겠니? 라며 걱정하셨지만 결국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결혼 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죠. 한수 씨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저녁 식사는 집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그를 위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면 피곤했던 하루가 금세 잊혀질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 우리의 일상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첫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 한수 씨는 아기의 작은 손을 보며 세상에 이렇게 작은 존재가 우리 삶에 들어오다니 정말 신기해 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둘째 민재가 태어났을 때는 준호와 민재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주말이면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딸고 도시락을 먹곤 했어요. 저는 주로 아이들과 놀았고 한수 씨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곤 했죠. 지금도 앨범을 열어보면 그런 사진들이 잔뜩 있어요. 준호가 아빠 어깨에 매달려 장난치던 모습, 민재가 아장아장 걸으며 웃는 모습들. 물론 한수 씨가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하기도 했고 잊어버리기로 유명했어요. 한 번은 결혼기념일에 약속을 잊고 늦게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서운한 마음에 그날 저녁을 준비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는데 한수 씨는 꽃 한 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당신이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결국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끔 한수 씨와 함께했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던 이야기들, 주말마다 함께 걷던 한강 산책길.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제 삶의 힘이 되어줘요.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삶은 때때로 예고 없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더라고요. 한수 씨는 겨우 42살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준호와 민재가 학교 과제를 한다며 거실에 앉아 있었고 한수 씨는 작은 서재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서재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한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에 의사 선생님은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두 아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수 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업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그가 매일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섰지만 식탁에 앉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한수 씨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웃 김 아주머니는 매일 같이 와서 저를 챙겨주셨고 아들들도 틈틈이 전화로 제 상태를 물어봤지만 저는 그들의 걱정을 받아들이기보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준호는 그때 회사 일이 바빴고 민재는 대학교 졸업 준비로 바쁜 시기였어요. 둘 다 각자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속으로 아이들이 나를 더 자주 찾아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낼 용기는 없었어요. 아들들은 저에게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고 했어요. 엄마,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하고 뜨개질 동아리도 있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한수 씨와의 추억 속에 닫혀 지내고 싶었어요.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마치 한수 씨를 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수 씨와 함께했던 기억들은 너무도 선명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웃던 시간들, 주말마다 손잡고 산책하던 한강변,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소풍을 갔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동시에 저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한수 씨가 원했던 건 제가 이렇게 슬픔에 갇혀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항상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이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편해지거나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제 곁에 없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다만 저는 서서히 제 마음속에서 그를 추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는 그의 부재가 슬픔만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주는 기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저희 오랜 친구 김 아주머니는 제가 계속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동네 주민센터 심리수업에 당신 이름으로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가면 돼.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 좀 쐬러 나가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심리 수업이야.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말했지만 김 아주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좀 하고 오라고. 여기서 우울해하는 당신 보는 내가 더 힘들어. 그렇게 해서 저는 주민센터 심리 수업에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가는 길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이나 때우고 나오자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강의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것 같았죠.
강사님은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이곳은 여러분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수업은 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동현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룹에서 처음 서로 소개를 할 때 동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2딸이 있지만 요즘은 각자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요. 여기 오게 된 건 제 마음속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활동 중 동현 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강사다 주제로 우리 마음속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동현 씨가 조용히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저를 따라오며 말을 걸었어요.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감정과 참 많이 닮았더군요. 그날 우리는 주민센터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함께 마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 한수 씨를 떠나보낸 이야기, 2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 내면의 공허함까지요. 동현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동현 씨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화려하거나 유머러스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의 조언은 항상 실질적이었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죠. 하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받는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수 씨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솔직히 제 감정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 주 후 동현 씨가 제게 물었어요. 다음 주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실래요?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해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공원에서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와의 대화가 제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그와의 대화가 제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현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수업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동현 씨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지은 씨, 제가 저녁을 준비할 테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요리하는 건 꽤 자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호기심도 생겨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현 씨의 집에 갔어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벽 한쪽에는 사진과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식탁 위에는 동현 씨가 직접 만든 요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갈비찜, 신선한 나물 반찬,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모두 집밥의 정겨운 맛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감탄하다 동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리는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하나예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면 더 즐겁죠.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한수 씨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동현 씨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어요. 그 사람은 늘 제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실수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상실과 그로 인한 공허함은 닮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그 감정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와 안도였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그의 집에서, 때로는 그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는 항상 저를 존중해 주었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지은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대신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한수 씨를 잇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두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진지하게 물었죠. 준호야, 민재야,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계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서. 제 말을 들은 두 아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민재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결정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마음을 점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몇 달 뒤, 우리는 조용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도, 웅장한 드레스도 없었어요. 주민센터 근처의 작은 공간을 빌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몇몇만 초대했죠. 저는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 동현 씨는 깔끔한 양복을 입었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어요.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날이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의 선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동현 씨와 함께한 시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와 함께 있는 순간들이 편안했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죠. 결혼 후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동현 씨는 이곳에 텃밭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는 손재주가 정말 좋았어요. 마당 한쪽에 나무 판자를 모아 작은 화단을 만들었고 저는 그곳에 채소 씨앗을 심었죠. 지은 씨, 이건 상추고 이건 고추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 삼겹살 파티할 수 있겠죠?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며. 근데 잘 자라려면 물도 자주 주고 잡초도 뽑아야 할 텐데 당신이 열심히 해야 해요. 아침이면 둘이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참 좋았고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저녁에는 작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어요. 그는 가끔 책을 읽다 말고 저에게 물었어요. 지은 씨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질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현 씨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내 안경 못 봤어요? 처음엔 그저 건망증이려니 했죠.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늘어났어요. 그는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한 번은 텃밭에 심었던 채소 이름조차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겼어요. 동현 씨,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기억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잊어버림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당신이라고 머뭇거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우리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현님은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병이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치료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현 씨가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하네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요. 당신이 나에게 힘이 되었던 만큼 이제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게요.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텃밭에만 의지할 수 없었어요. 대신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우리의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동현 씨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우리가 함께했던 사진들을 보며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종종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날은 아침 산책을 나가려는데 동현 씨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 여기 어디예요? 우리 집은 어디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달랬어요. 괜찮아요. 동현 씨,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그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저는 그와의 하루하루를 더 깊이 간직하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시간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그와 함께한 순간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 동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말대로 처음 몇 달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동현 씨는 여전히 우리 집 마당에서 작은 꽃을 갖고 왔고 저와 함께 아침 산책도 나갔어요. 가끔은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부르고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동현 씨가 혼자 밖에 나가더니 집을 못 찾아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그를 찾아야 했죠.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벤치에 앉아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동현 씨, 여기 있었군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 씨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슬픔을 애써 누르며 웃으며 대답했죠. 나는 지은이에요. 당신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미안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에게는 그런 제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현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그는 가끔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처럼 울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수저를 던지며 화를 냈어요. 왜 나를 여기 가둬놨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그를 달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가 잠든 뒤 저는 주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현 씨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아. 그는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었고 내 삶의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돌보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를 돌보는 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의 옆에 붙어 있어야 했고 그의 안전을 위해 집안을 다시 정리하기도 했어요. 문마다 잠금 장치를 달고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워야 했죠. 하지만 이런 일들 속에서도 저는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가끔은 그의 기억 속에 작은 불빛이 남아있는 듯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참 예쁘네요.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기억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나 참 운이 좋았네요. 그 짧은 순간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비록 그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경세가 깊어진 동현 씨를 돌보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순간만큼은 제게 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제게 아들 준호와 민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며 단호히 반대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을 어떻게 병원에 보낼 수 있니? 나는 끝까지 그 사람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침착한 얼굴로 설득을 이어갔어요. 엄마,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잖아요. 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어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께도 더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망설였어요. 동현 씨와 떨어져 있는 게 과연 옳은 이유인지, 그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진정 그를 위한 이유인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말에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지. 하지만 너희가 정말 제대로 신경 써야 한다. 알겠지? 두 아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동현 씨는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내가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행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현 씨의 이름으로 된 집과 다른 자산들이 모두 준호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은행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혹시 아버지 명의로 된 걸 내 이름으로 바꿨니? 제 질문에 준호는 당황하지도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엄마.
제가 다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왜 내 마음대로 그런 일을 했어? 그러자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법에 대해 잘 모르십니까? 그래요. 아버지 자산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고 제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전해요. 엄마는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말하는 가족은 누구니? 나는 가족이 아닌 거니? 하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민재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동현 씨가 없어진 뒤 그의 자산이 우리가 쌓아온 삶의 흔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저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믿었던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뒤 김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어떻게 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김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너무 상처받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동현 씨라면 당신이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준호와 민재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입장만 고수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약해지면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날 아침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죠. 하지만 동현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있어야 할 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현 씨, 어디 계세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리면서도 서둘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없어. 어디 가신 거니? 제 말을 들은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좋은 시설에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뭐라고?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나 몰래 한 거니? 왜 아무 말도 없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엄마 혼자 힘들게 돌보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잘 돌봐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준호의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빠를 이렇게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동현 씨를 찾기 위해 접수처로 갔죠. 여기 동현 씨가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직원이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보호자인 아드님께서 방문 시간을 제한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면 환자분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내인데 왜 제가 남편을 만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죠? 직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멀리서 창문 너머로 동현 씨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된 걸까?
저는 그저 남편을 사랑했고 그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에 없는 것도 모자라 그를 볼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며칠 후 준호를 불러 물었어요. 준호야, 내가 아빠를 그렇게 한 건 이해한다 치자. 그런데 왜 내가 아빠를 자주 보지 못하게 하니? 그러자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도 편히 쉬셔야죠. 그의 말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집과 아빠의 모든 재산까지 내 이름으로 바꿨니? 그건 또 무슨 일이야? 준호는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에요. 엄마가 잘 모르십니까?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엄마는 그냥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동현 씨와의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손을 잡고 산책했던 기억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 곁에 없고 심지어 그를 볼 수도 없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마음속 깊이 배신감과 슬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동현 씨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 아닐까? 지금은 그를 지킬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그를 잊지 않겠어. 그날은 마음이 답답하고 어딘가 서러워서 무작정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남편 동현 씨를 보러 가고 싶었죠. 병원에 도착해 접수처에서 이름을 말했더니 직원은 망설이는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환자분이 지금 창가 쪽에 앉아 계세요. 천천히 만나보세요. 그를 보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창문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는 한때 제게 웃음과 위로를 주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현 씨, 나예요. 지은이에요. 기억나요? 그는 제 얼굴을 천천히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당신 누구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다기보다는 낯설고 슬펐어요. 저는 그의 손을 더 꾹 잡으며 다시 말했어요. 동현 씨, 당신의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던 집 기억나요? 우리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던 그 집.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말하는 집이 어디를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가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 있을 따뜻한 장소겠지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설 때 마음이 무서웠어요. 제게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이 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 멀리서 민재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서려 있었죠.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엄마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그저 내 아버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자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엄마는 그냥 조용히 집에 계세요. 엄마가 이곳에 오는 것도 아버지한테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민재야,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너희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하지만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엄마,
세상은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엄마는 아버지의 아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마치 제 심장이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내가 가장 믿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했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은 요양병원에서 동현 씨를 보고 온 뒤 마음이 이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고 저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을 직감했죠. 엄마, 들을 말씀이 있어요. 준호는 다소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제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어요. 집도 제 이름으로 넘어왔고 다른 자산들도 처리했어요. 엄마는 여기 그냥 사시면 돼요. 하지만 다른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했니?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지 기억은 하고 말하는 거니?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치자 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차분히 하지만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엄마의 희생이라면 그건 엄마 책임이죠. 이제 와서 그걸로 뭘 요구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찢는 듯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뭘 참고 견뎠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돼요.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내 생각은 어떠니? 내 형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준호와 민재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동현 씨의 아들 민재의 태도도 저를 괴롭혔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혼 후 몇 번 집에 방문했을 때조차 그는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짧게 인사만 하고 가버리곤 했죠. 한 번은 제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니?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니?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지금으로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와의 거리감이 너무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다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동현 씨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이 준호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부터 저는 매일같이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대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할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작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제게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당한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자산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서류에 동현 씨의 사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 한켠에서는 분노가, 또 한켠에서는 끝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을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멍하니 앉아 동현 씨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그의 손을 잡고 했던 약속, 우리가 함께 꾸렸던 작은 집과 텃밭, 그리고 그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대로 물러서면 동현 씨가 남긴 것을 내가 스스로 지워버리는 게 아닐까?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법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 결점은 단순히 자산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현 씨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큰 폭풍이 일었어요. 준호는 직접 저를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소송을 걸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더 불리한지 아세요? 내가 모든 걸 공개하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날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의 말은 탈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나는 내가 뭘 말하든 두렵지 않아. 내가 하는 건 동현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야. 너희가 그 약속을 짓밟아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민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는 형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민재야, 내가 나를 한 번만 이해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온갖 소문과 비난을 견뎌야 했어요. 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심지어 동네 주민들조차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저분, 자기 아들하고 소송 중이라며? 참 이상한 일이야. 돈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편하게 지냈어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항상 동현 씨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비난에 휘둘리는 게 아니야. 동현 씨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야. 법정에서 만난 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제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밝혔어요. 이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벽에 부딪히는 제 발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예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게 돼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랑했던 방식이 틀렸던 걸까? 저는 늘 사랑과 희생이 가족을 더 단단히 묶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동현 씨와 함께했던 날들 속에서 저는 항상 그 믿음을 품고 살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고 남편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건 차가운 거리감과 싸움뿐이에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참으로 비칠 때면 한때 이곳에서 온 가족이 웃으며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 기억이 저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슬픔으로 다가와요. 그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준호와 민재를 키우던 시절 저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저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력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제게 남은 선택은 뚜렷하지 않아요. 소송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야 할지 매일 고민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동현 씨예요. 동현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 우리가 비록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겠지만
행복은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그 말이 지금의 저를 붙잡아 주고 있어요. 제가 싸움을 포기한다면 동현 씨와 제가 함께 만들어온 삶까지 부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했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은 저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